안녕하세요. 책방 아재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목 인상적이죠? 책 제목 그대로 우리는 완벽한 원시인이 돼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초원을 누비고 사냥이랑 채집 활동을 하며 살았거든요. 우리의 몸과 뇌는 거기에 맞춰서 수십만 년간 진화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환경은 그때랑 너무 다르죠. 원시인은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는데요. 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죠. 원시인은 고기랑 채소, 견과류 같은 자연식을 먹었지만 우리는 온갖 해로운 가공식품으로 배를 채우고 있죠. 우울증, 불안, 무기력, 불면증, 당뇨, 고지혈 등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대부분의 질병은요, 우리 몸과 뇌의 설계를 무시한 오만함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책의 핵심 주장은 이거 하나예요. 원시시대에 하지 않았던 행동은 가급적 하지 않기. 잠 잘 자야 되고요. 많이 자야 되고, 물 많이 마시고, 호흡 크게 하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 보고요. 많이 걷고, 건강한 자연식으로 식사하고요. 근력 운동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요. 어찌 보면은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 책을 좀 각 단계별로 구조화를 잘 짠 것 같아요. 여러 책들의 짜집기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짜집기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죠. 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 3가지를 좀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불편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원시인의 삶을 떠올려 보면요. 자, 아침에 눈을 떠요. 배고프죠? 어제 사냥에 실패해서 못 먹었는데 오늘도 먹지 못할 수도 있죠. 동굴을 나서면은 차가운 그 바닥을 맨발로 밟죠. 추워요, 날씨가. 근데 또 해가 뜨면 또 금세 뜨거워지죠. 덥죠. 근데 춥던 덥던 사냥감이 보이면 일단 달려야죠. 한참을 쫓아야 겨우 한 끼가 생길까 말까예요. 성공하면 먹고 실패하면 또 굶는 거죠. 하루 종일 사냥감을 쫓다가 저녁에는 차가운 강물에서 몸을 씻고요. 또 모닥불을 쬐죠. 굶주림, 추위, 더위, 극단적인 온도와 습도 변화, 이게 우리 사피엔스, 인류의 기본값이었어요. 근데 현대인의 하루를 보면요, 완전 다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하죠. 에어컨이랑 보일러가 실내 온도를 완전 쾌적하게 유지하죠. 욕실에서는 따뜻한 물이 언제든 콸콸 나와요. 점심, 저녁, 간식, 야식, 잠시도 배고픈 순간이 없고요. 추위나 더위를 느낄 새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차에 몸을 싣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몸을 움직일 일도 없죠. 너무 편하긴 한데요. 너무 약해지죠. 피로가 쉽게 쌓이고요. 현대인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무너지게 돼요. 우리 몸은 고난이 있어야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해지는 법인데요. 편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갈수록 약해지고 성장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호르메시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세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화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백신도 사실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로 우리 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그냥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온도 스트레스 주기예요. 급격한 온도 변화 스트레스로 세포를 강화하는 건데요. 왜 사우나에서 열탕이랑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면요. 몸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일리가 좀 있는 말이에요. 특히 냉수 샤워가 중요한데요. 샤워 마지막에 30초라도 차가운 물로 헹구면요. 혈관 탄력이랑 면역력이 강화되고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냉수 샤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책을 읽고 한번 시도해 봤거든요. 역시 할 때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상쾌하고 좀 개운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겨울에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자신이 없긴 한데요. 적당한 온도 변화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겨울에 춥다고 너무 보일러를 높이거나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을 너무 빵빵 트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온도 변화에 우리 몸이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시인은 제때 끼니를 챙기는 게 불가능했어요. 뭐 아침, 점심, 저녁이 따로 없었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며칠씩 굶기도 했어요.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은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강력한 복구 메커니즘을 가동한다고 해요.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는 오토파지, 뭐 한글로는 자가포식인데요.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쓸데없는 세포를 에너지원으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뭐 단식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일반인이 그냥 할 만한 거는 저녁을 일찍 먹고 야식을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어도 거의 12시간 단식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뭐 종종 아침을 걸으면은 점심시간까지 16시간 단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은 고강도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천천히 오래 걷는 것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짧은 순간에 숨이 찰 정도로 강한 운동을 하면요, 세포가 더욱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재생성된다고 해요. 산책 마지막에 1, 2분 정도 숨이 찰 정도로 뛰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직장인이라면은 따로 내가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요, 광역버스랑 지하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버스는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어요. 반면 지하철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앉기가 힘들고요. 이제 갈아타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특히 GTX를 타려면은 2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은 숨이 차도록 뛰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짧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버스 탄 날이랑 지하철 탄 날을 보면요, 지하철 탔을 때 그 애플워치의 운동 시간이 대폭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 짧은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도권 외곽에 사는 게 건강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역에서 멀다, 이것도 건강 측면에선 장점이에요. 늦었을 때 열심히 뛰면 됩니다. 결론은 불편함을 추구하자. 찬물로 샤워하고 웬만한 더위랑 추위는 그냥 버티고요. 공복 시간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면서 이제 틈틈이 뛰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은 거지, 과도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세포를 파괴시키죠. 이 적당함의 정도는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불편함을 추구하는 정도도 각자 알아서 조절해야 돼요. 예전에 드래곤볼 만화에서 저는 사이야인이랑 비슷한 생각도 했는데요. 이 작품 속 사이야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길수록 강해지는 설정인데요. 이게 죽기 직전에 멈춰야지, 이제 너무 무리하다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은 추구하되 너무 또 무리한 스트레스는 좀 자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뇌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원시인이랑 현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원시인은 생각은 적게 하고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현대인은 생각은 엄청 많이 하는데 몸을 안 움직이죠. 현대인의 뇌는 늘 과부하 상태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으로 잠시도 쉴 틈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켜죠. 출근하면서 쇼츠를 보고요. 회사에 가면 또 하루 종일 업무로 골머리를 쓰고, 퇴근하면 또 밤늦게까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계속. 제가 이 영상, 이 대본을 쓸 때 맥도날드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혼자 밥 먹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시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화장실에서도 보고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그 잠깐의 시간도 다들 휴대폰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이렇지 않았죠. 원시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감을 기다리면서 그냥 풀숲에 숨어 있었어요. 밤에는 모닥불 앞에 모여서 그냥 멍 때렸죠.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세다 잠드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스마트폰도, TV도, 책도, 라디오도 아무것도 없었죠.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가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우리 뇌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집중 모드, 두 번째는 휴식 모드.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휴식 모드로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사냥감이 나타났을 때만 집중 모드로 바꿔서 열심히 달리고 창을 던져서 사냥했죠. 사냥이 끝나면 다시 휴식 모드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즉 기본 디폴트 값이 휴식이고요. 간헐적으로 집중 모드가 되는 건데요. 현대인은 100% 집중 모드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문제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 쇼츠를 보면요. 이거를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쇼츠를 보는 동안에도 계속 이 자극이랑 정보를 처리해야 되니까 전혀 쉬지 못해요. 계속 집중 모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뇌에 휴식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요. 또 쉬는 시간에 쇼츠를 보고 또 업무를 하고 퇴근하면서 또 쇼츠를 보고 이런 게 누적되면 뭐 휴식 모드가 없잖아요. 당연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예전에는 정신적 에너지가 좀 무한할 줄 알고 업무나 투자 공부하는데 시간에 진짜 많이 집중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뇌보다 시력이 먼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아파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귀로 많이 들었어요. 운동하거나 특히 산책하면서 이어폰 끼고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눈은 쉴 수 있죠. 대신에 뇌는 조금도 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 되니까 이게 귀로 뭔가 들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번아웃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뇌의 휴식 모드를 좀 가동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머리를 비우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얘가 익숙치 않으면은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놔둬야 됩니다. 음악이나 팟캐스트 없이 그냥 목적지도 없이 발길 가는 대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좀 걷다 보면은 확실히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우나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도 사우나에 갔다 오면은 집중력이 다시 회복되곤 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사우나는 휴대폰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온전히 뇌가 휴식 모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요.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원시인들처럼 뇌를 휴식 모드에 두고 좀 내버려 둬야 돼요. 멍 때려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멍 때려야 삽니다. 꼭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슬프지만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뇌는 좀 쉬게 놔두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제가 예전에 렛댐 영상에서 한 건데요. 자, Let Brain, Let's Move죠. 영어로 하면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역설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기여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책의 제비꽃 여왕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50대 여성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대요. 그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때 에릭슨이라는 이 상담사가 그녀의 집을 찾았는데요. 그는 이 여자분의 유일한 관심사가 제비꽃을 키우는 거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양 처방도 하지 않고요. 이제 마을에 경조사가 생길 때마다 이 키우는 제비꽃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뭐 알았다고 했죠. 20년이 지난 후에 이 지역신문 부고람에서
밀워키에 제비꽃 여왕 여기 잠들다라는 부고기사가 뜬 거예요. 그 여자분이죠. 우울증을 앓았던. 장례식장은 인산이를 잃었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관 위에 제비꽃을 올렸다고 해요. 그분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뎠어요. 결혼할 때 받은 제비꽃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해 주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훨씬 외로웠을 거예요. 20년 전에 그녀는 친구도 가족도 삶의 의미도 없었죠. 하지만 20년 후에 수백 명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가 한 거는 그냥 키우는 꽃을 나눠준 것뿐이었죠. 이 작은 나눔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거는 그녀 스스로였어요. 이 작은 나눔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 그거 덕분에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고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혈압이나 염증 수치가 낮았고요. 정신적인 행복 수치도 더 높았다고 해요. 즉, 남을 도울수록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워런 버핏 같은 유명 인사들이 기부하는 까닭도요. 결국은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많이 기여할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타적으로 진화한 이유는요. 남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협력적인 부족이 있고요. 반대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협력이 전혀 안 되는 완전히 그런 부족이 있을 때 결국 협력하는 부족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즉, 남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끔 진화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거죠. 우리는 모두 그런 이타적인 원시인의 후손인 거예요. 아일랜드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원젠 자살도. 이 상습 자살 시도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일본 정부가 무인도에 얘네를 격리시켜요. 근데 도시에서는 그렇게 죽으려고만 했던 청년들이 이제 무인도에 떨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요. 사냥, 농사, 낚시, 요리 같이. 근데 자기 역할이 생기자 갑자기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무인도에서는 내가 동료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 우리의 본성은 역시 남을 도울 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에 기여할 때 행복하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기도 하죠. 책에 모든 생명체가 늙으면 죽는 이유도 설명되는데 좀 흥미로운 가설이에요. 만약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요. 늙은 개체가 자원을 독점하고 이 새로운 젊은 세대는 번식할 기회가 사라지겠죠. 그럼 이 종은요. 새로운 혁신이나 발전도 없을 거고요. 이 환경의 변화에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돼서 한순간에 멸종할 가능성이 커지죠. 아마 다 멸종했을 거예요. 이런 개체는, 영원히 살았던 개체는. 그 자연은 늙은 개체를 자연스럽게 퇴장시키도록 설계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죽는 이유는요. 결국 개체의 행복보다 종 전체의 번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유전자의 설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늙어서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개체는 퇴장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주를 돌보거나 지혜를 나누거나 이 집단의 생존율을 높이는 쓸모 있는 노인은 살아남을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가 퇴장 신호를 늦추는 거죠. 하지만 부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쓸모없는 노인은 바로 몸이 퇴장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늘어나고 인지 기능이 무너지는 거죠. 유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부족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종의 번성을 위해서 이만 퇴장해줘. 좀 잔인하죠. 그래서 은퇴 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요. 급격히 늙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요. 반대로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맡아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신호를 받는 사람은 활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유전자는
진짜 이기적이에요. 개개인의 행복이나 뭐 장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 기여하는 개체는 살려두고요. 기여하지 않는 쓸모없는 개체는 퇴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는요. 결국 나 스스로의 행복과 건강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 나 때문에 이기적인 이유라는 게 참 모순적이죠. 사회에 기여한다고 해서요. 뭐 꼭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뭐 제비꽃을 줬던 것처럼요. 가족에게 전화해서 뭐 안부를 묻는 것도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신호가 생기고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분이라도 삶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면은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일종의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줄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불편함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온도 변화, 단식, 그리고 짧은 운동. 두 번째는 우리 뇌의 휴식 모드 켜기예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좀 뇌를 쉬게끔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을 돕고 세상에 기여해야 행복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참고로 이 책 내용이 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읽는 동안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좀 거부감도 들고 이 저자에게 호감을 가지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를 일단 이분의 이제 필체 자체가 너무 확신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이 저자분이 그 뇌과학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좀 글에 겸손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게 진리야. 뭐 이런 느낌? 물론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책 내용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뭐 반박은 할 수 없는데요. 그냥 뭐 너 말은 다 맞는데 그냥 묘하게 얄밉고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내가 뭐 매출 수백억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다. 그 뭐 조회수 수백만을 찍은 그 뭐 인플루언서다 유명한. 이게 자기 자랑처럼 좀 반복되는데요. 얘도 좀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나처럼 하면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저는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명성 따위는 이제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한량처럼 유유적적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데 이런 좀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를 이어야 한다는 뉘앙스의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읽고 찾아보니 저자가 역행자라는 성공 관련한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고요. 그 후에는 성공파리 논란으로 좀 이슈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보통 책이 좋으면 저자에게도 호감이 가거든요. 근데 이 책은 뭐 내용은 좋지만 저자는 영 호감이 안 가는. 제가 이전에 그 북경의 택배기사 책을 리뷰했는데요. 그 저자죠. 후안옌이라는 이 순박한 중국 청년은요. 제가 너무 호감이 갔고 정말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참 이런 게 사람과 사람과의 상성, 매력, 뭐 궁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